부모 얘기를 듣던 주변에 좋은 조언들을 듣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진로를 선택해서 갈 때 그 결과가 계속 고민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는 게 맞을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진로 대표 김태연입니다. 현재 다수의 학교에서 진로 검사 해석도 하고 있고 또 진로 특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청소년과 성인들의 1:1 진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요. 제가 아이들과 만나면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은요, 성적도 성적이지만 자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건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실패해도 괜찮을까? 내가 정말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신만의 고민들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이거를 진로 심리학에서는 진로 장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꿈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그 불안감에서 멈춰서는 모습들을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조언서가 아니라 아이들은 자기의 방식으로 이 책을 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책을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들도 진로 고민을 하나요? 성인 진로 상담도 보면 탐색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현상에서 이게 더 좋은 방향이니까 이렇게 해봐 라고 해서 부모 얘기를 듣던 주변에 좋은 조언들을 듣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진로를 선택해서 갈 때 그 결과가 계속 고민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선택했지만 그 안에서 그 직업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게 때로는 자기 성장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회피하고 싶어 할 때 다시 진로 탐색을 하는 경향들도 있고요. 또 앞으로 더 한 발짝 나아가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를 때도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진로 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이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좀 경험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는 뭐 먹고 살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 성적으로 어떤 과를 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면 지금은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이 일이 내 가치와 맞을까? 이렇게 좀 많이 변화된 현상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좀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요 근래에 이공계열 학생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진로 상담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수능을 보고 싶다. 제대로 내 진로 탐색을 하고 다시 수능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공계열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물어봤어요. 1년이 너무 아깝지 않니? 라고 했더니 이대로 10년 가는 게 그때 더 아까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답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내가 묵묵히 이 길로 끝까지 가보면 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내 선택이 정말 틀리다면 그거를 바로 바꾸고 그게 실패가 아니라 정말 탐색의 성공이다 라는 방향으로 재설정을 하고 가는 모습들이 또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진로 탐색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진로 탐색 그 검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봤을 때 수의학과가 나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비전 있고 전망이 있는데 이 아이와 상담을 하면서 가치 탐색을 했더니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가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수의학이 아니라 좀 더 깊게 상담을 하면서 경제 정책으로서 사람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서 경제학과를 선택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예전과 다르게 그냥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으로 가치 있게 살고 싶다. 나의 가치를 설계하는 일로서 이 진로가 많이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겪는 진로 설정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요즘 아이들은요,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넘쳐나서 고민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유튜브만 딱 틀어도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개발자냐, 뭐 크리에이터냐, 의사냐, 뭐 심리상담가냐, 정말 많죠. 그런데 이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말 이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세대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내가 해볼 일이 부족한 그런 세대인 거죠. 정말 진짜 어려운 건 결정력이 아니라 탐색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창의형이 나왔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근데 이 아이가 미술을 하면서 그냥 미술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좋아하는 거죠.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니까 달라진 거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해볼 수 있는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좀 더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경우에는 조급함도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느긋하게 탐색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로 검사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보통 검사를 할 때는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가 이제 첫 탐색의 시작이고, 보통 2, 3년 주기로 이렇게 진로 검사를 하면서 변화의 과정을 그 방향 설정을 읽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좀 드물죠. 그렇지만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아 형성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다움의 기준을 세우는 그런 시작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쉽게 아이 가방 안에서 꼬깃꼬깃 검사한 내용들 가끔 하나씩 보시거나 아마 보신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해라고도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건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해석과 대화예요. 한 친구를 상담을 했는데 이 학생이 IT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었어요. 굉장히 진중하게 고민하고 이 특성화고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전교 3등을 할 만큼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적성검사에는 그 전공 과목이 적합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흥미검사에서는 완전히 수준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흥미검사 결과가 낮게 나왔을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요즘 들어 어떤 과목에 대해서 지금 수업을 새롭게 받고 있는데 그게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전체적인 흥미 지수가 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 결과지로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이러한 검사 결과의 해석이 하나하나의 아이의 진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검사를 했다가 아니라 거기서 끝났다가 아니라 그 해석을 통해서 자신을 좀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로 적성 검사 결과가 매번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지검사가 있고 비인지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인지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적성검사와 같이 자신의 학습력과 연계된 검사예요. 그런데 사실 인지검사는 크게 변화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인지 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MBTI 성격 유형 검사라든가 또 흥미 검사, 이거는 자기 탐구형 검사거든요. 자기 탐구형 검사는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대화가 필요해요. 왜 이렇게 나왔는가?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술이 좋았다가 갑자기 음악이 좋았다가 이거는 관심이 바뀌는 게 아니라 표현의 방법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로 검사, 오류 가능성이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심지어 이런 경우는 어떤 때냐면 대학에서 할 때. 그래서 내가 취업하고 싶은 곳에서 그런 인재상을 요구한다 할 때는 그런 적성 검사를 막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검사는요, 타당도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도 지표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적합성 여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좀 더 점검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거기에 맞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가기는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아까의 진로 관점에서 본다라면 정말 이게 나의 가치에 맞을까? 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꼭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자기 방식에서 어떤 가치를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아이의 경우 진로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네, 너무 하고 싶은 게 많다 하는 아이, 혹시 우리 자녀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버를 하고 싶다, 뭐 작곡을 하고 싶다, 뭐 영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자꾸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부모님들 때로는 얘가 정말 하나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기웃기웃거리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말하자면 요즘의 인재상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창의적인 인재상? 그게 탐색의 신호거든요. 굉장히 풍부한 탐색의 신호다라고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심리학에도 관심이 많다. 과학 실험에도 관심이 많다. 이런 친구예요. 그리고 뭐 예체능에도 관심이 많다. 근데 왜 예체능을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더니 느낀 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심리학을 좋아? 그랬더니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이것이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또 과학 실험이 좋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리를 파헤치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결국은 사람의 감정과 반응이라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 학생은 뇌과학을 전공하고 싶다라는 자신의 전공 분야를 선택을 했고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동아리 선택도 그렇게 하면서 보다 좀 더 이렇게 확신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키워드를 좀 선택을 해보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쭉 나열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뭐야? 그리고 이건 왜 재밌어? 이렇게 몇 가지 묻다 보면은 공통적인 키워드 두세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두 번째 3주 몰입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현이라는 키워드가 이번 주간의 키워드다 라고 하면 1분 영상을 일주일 동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람의 마음이 왜 그럴까? 이 왜 분석이 키워드라면 왜라는 걸 파헤치는 것을 매일 한 가지씩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람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인터뷰 영상을 계속 보는 거죠. 이렇게 3주 동안 일주일에 4번 하루에 뭐 20-30분씩 3주 동안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감정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땠는지. 그러면서 계속 하고 싶은지. 그럼 계속 해도 괜찮고요. 또 실패가 아니라 다른 걸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을 한번 하면서 아이들과 깊게 대화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에요. 하나만 정해라 이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끌리는 게 뭐야?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시면 아이가 어떤 것에 좀 더 관심이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노는 것만 좋다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임이 좋아 또는 뭐 노는 게 좋아 좋죠. 근데 어떤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놀 때 재밌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질문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는 굉장히 표면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때부터 탐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진로는 탐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숨겨진 진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숨겨진 진심, 네. 예를 들어서 너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없어요 라고 아마 흔히들 답변을 들으실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인 거죠. 이런 질문 말고 감정으로 답해보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요. 그러면 아이들이 순간 표정이 좀 달라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답답한 마음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유튜브 쇼츠만 봐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한테. 야, 너는 어떤 유튜브를 볼 때 가장 몰입도가 높니? 재밌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볼 때 재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아이가 그냥 시간 허비하면서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과정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숨겨진 진심이라는 거는 자신의 감정 속에 있는
그 자신의 방향감을 찾는 거예요. 나는 이런 순간이 좋았어. 이런 감각을 쫓아가다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숨겨진 진심이라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부모님은 답을 주기보다는 좀 공간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정보가 정말 너무 많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답 피로감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게 왜 좋았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거든요. 이게 탐색의 대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 뉘앙스 이것도 다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내 관심이 부모님이 정말 이해하려고 하고 존중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게끔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탐색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때로는 요즘에 굉장히 조급하잖아요. 진로를 빨리 찾아야 된다. 제가 올해 초등학교 2학년 부모님께 가장 전화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작년과 다르게. 그거는 교육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부모님조차도 굉장히 조급하기 때문인데요.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은 방향을 찾는 과정인데 이 방향이 아니라 방황하고 있을까봐 부모님조차도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건 탐색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속도만 종용하지 마시고 탐색하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정답보다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판단보다는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급함보다는 그냥 기다려주는 거. 이 세 가지로 아이와 함께 탐색하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좀 즐겨보신다라면 아이의 나침판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향해 갈 겁니다. 꿈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꿈이 없다는 아이 또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 꿈을 못 찾은 아이예요. 사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경험이 부족해서 꿈을 못 찾아서 이런 친구들은 체험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본 아이예요. 두 번째는 이 많이 본 아이는 정보가 많은데 내가 탐색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파보는 거 이게 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감춰진 아이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대에 의해서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 이럴 때는 판단보다는 들어주는 대화의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4단계로 첫 번째 보고 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래서 보고는 뭐냐면 요즘에 뭘 볼 때 재밌어 이렇게 그냥 툭 던지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아이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로 탐색의 첫 번째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 경험인 거죠.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죠.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요. 직업 영상도 볼 수 있고요. 전시회도 갈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간접 경험을 해보면서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 이렇게 딱 한마디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직접 이제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일 체험을 해보던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해보던가. 근데 이 해본다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랑 실제로 해보면 좋다, 아니다, 금방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느껴보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냥 해본 경험이 아니라 아이의 언어로서 진로의 단서들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뭘 느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로를 머릿속으로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부모의 꿈을 따라가는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이 있나요? 아이들이 자기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저는 아직 꿈을 못 정했어요. 일단 공부부터 할래요. 근데 부모님이 요즘에는 안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정되고 좀 확실한 거? 그런 진로를 선택을 해라. 그래서 우리 의대 열풍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방식의 그런 직업을 선택해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 강남에서도 네가 정말 공부가 아니라면은 특성화로 가라. 계약학과로 가라. 이렇게 정해서 얘기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요 근래에 만났던 분인데
아버님, 어머님 전부 다 전문직에 계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 길을 가기를 바랬고요. 실제로 이 친구는 뮤지컬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공부도 전교에서 꽤 정말 잘하는 수준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죠. 근데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된다라면, 이게 단순히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어디서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는 정말 많이 학습하고, 학교에서도 진로 수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숙한 사회 환경 속에서 단순하게 이게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라는 사람을 펼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굉장히 안정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AI 시대에 눈만 뜨면 새로운 것들이 막 바뀌는데, 정말 2,000명의 의대 증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가 의대생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안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좀 더 아이와 깊이 있게 대화를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요. 정말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아니면 부모인 내가 원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다면 정말 너는 뭐에 관심을 두고 싶니?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서 탐색을 시작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가 공부가 아닌 예체능의 길을 걷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성인의 예신데요. 이분은 정말 대기업의 팀장님이셨어요. 지금 대기업의 팀장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인디밴드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책도 3권 출간을 한 작가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직업이라는 게 한 가지로 딱 국한되어 있진 않잖아요. 근데 부모님께서 현실을 얘기하진 않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불안한 세상을 경험을 해보셨거든요. 아이에 대한 그런 직업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함께 하시는 거는 정말 사랑이거든요. 모든 게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아이가 나 이거 그냥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도 없고, 또 현실적인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니까 아이도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아이의 얘기를 들어서도 아니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경험해 봤으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해서 아마 부모님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아이가 내 말 잘 안 듣는다는 거. 그 안에서 설득의 과정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현실적인 부분에서 아이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진로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게 좋은 솔루션이냐라고만은 볼 수가 없고요. 그 아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이가 의지만 가지고 얘기하는지 책임감 있게 얘기하는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탐색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꿈이 자주 바뀌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꿈이 자주 바뀌는 아이들 있어요. 뭐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저는 꿈이 바뀌는 거 문제가 아니고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꿈이 구체화될 때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동심리 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과정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방법을 좀 바꾸면 또 재밌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이 정말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너무 어렵고 접근하기 힘들고 접근법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기해서 개념 위주로 한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미술이 좋아서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이 미술을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자유주제로 한다던가 이렇게 방법을 바꾸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주위와 비교하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 친구는 정했는데 나는 아직 못 정했고, 그래서 막 조급하게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번째는 진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생겨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나를 잘 알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네 번째는 뭐 염려가 없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진로 설정을 잘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로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내는데 어떤 친구는 이 방향이야 라고 이렇게 딱 정말 확실하게 나오는 친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일본으로 유학 가고 싶다, 진짜 작곡하고 싶다, 소설 쓰고 싶다, 영화 감독하고 싶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정말 저도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종합예술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공부부터 해야겠는데요?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직업 또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내가 현재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해진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진로 설정이 잘 되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은 명확한데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적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성적은 진짜 입구가 다를 뿐이지 방향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어. 그런데 생명과학 점수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 꼭 실험 심리로 가는 게 아니라 임상 심리도 갈 수 있고요. 산업 심리도 갈 수 있고요. 사람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공 분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명과학이 약하더라도 데이터라든가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법이나 행정을 하고 싶다. 근데 법을 전공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실무적인 학과들이 있거든요. 행정학과라든가 세무학과라든가 뭐 부동산학과라든가 이런 실무학과에 가서 먼저 한번 해보는 거죠. 또는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 하지만 의사가 되기에는 내 성적이 좀 낮다라고 한다라면 사람을 살리는 가치의 그 본질이 있다라면 뭐 간호학을 할 수도 있고요. 응급의학과를 갈 수도 있고요. 임상심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 가치에 맞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길이 열려 있거든요. 내가 그것의 가능성을 열고 간다라면 분명히 그 길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성적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진로는요, 학과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다룰 것이냐예요. 학과 전공 분야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탐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는요, 잘하는 과목으로 좁히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방식으로 넓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로 의기소침한 아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정말 멋진 친구였어요. 와, 이런 친구가 내 아이였으면 라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보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번 시험에 성적이 안 올랐는데 왜 성적이 안 올랐는지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했니? 그리고 너 공부할 때 어떻게 해? 복습은 몇 번을 해?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체크를 해? 이런 걸 실질적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정말 기특한 친구죠. 그래서 나는 정말 실패했어. 나는 망쳤어. 망했어.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필요한데 이렇게 아이가 실질적으로 해주면 되게 고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질문해 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실패를 실패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음에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회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데이터로 활용을 해보는 방법이 되는 거죠. 부모가 아이 대신 결과를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해석하는 언어를 바꿔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그래서 결과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존 크롬볼츠 교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빠르게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하는 거다. 근데 저도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실패를 실패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다시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데이터를 쌓아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시켜주는 것,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아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정말 이럴 때 답답하시죠.
아이 스스로가 나는 머리가 나빠 이러면 부모님들 정말 속상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또 노력을 해봤다는 거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고 또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했고 그래서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안 돼. 그래서 뇌는요. 노력은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단정 짓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뇌는 노력은 소용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게 되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루에 15분씩 5문제를 그냥 한번 풀어보는 거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성취해 나가도록 계속 작은 성공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첫째 날에는 한 문제를 풀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3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작은 경험을 쌓아주고 그리고 성공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부터 바꿔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계속 가능성의 대화로 질문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제시를 하는 것처럼 하루에 15분 5문제 푸는 거. 못 풀어도 괜찮지만 푸는 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과정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맞았네? 이게 아니라 와 오늘은 다 풀었네. 어제보다 한 문제 더 풀었네. 이렇게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것 이렇게 3가지를 한번 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게 마스터리의 경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정말 작게라도 실천해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성공감을 쌓고 아이 스스로 또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진로 상담 중에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나요? 가장 보람찬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만난 친구는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그 언니도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근데 언니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정말 잘해요. 전교 4등을 하는 친구였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그리고 법대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 학생이었는데 언니의 그런 영향이었는지 둘째 이 친구가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보다가 공황장애가 와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진로 상담도 같이 진행을 했던 경험인데 이 아이가 상담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본인이 잘하려고 하고 완벽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것들이 나의 강점이고 그걸 취미로 생각하고 있구나. 거기에 흥미가 많구나. 이런 걸 스스로 하나하나 깨우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핀터레스트에 정말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이런 사진을 한 폴더에 1000여 장 이상씩 10개 이상의 폴더에 사진을 담아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담아두면 그냥 꺼내보지 않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그걸 꺼내보면서 너무 만족스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거에 대한 강점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큐레이터가 되고 싶다라는 진로 설정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심적인 부담감도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잘하려고 하고 완벽하려고 했던 것이 비단 몸으로 이제 처음에는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이것이 나의 직업으로 연결되면서 진로로 연결되면서는 강점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차츰 마음의 안정도 갖게 됐고요. 그 다음 학기에 학교도 잘 나갔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럴 때 너무 뿌듯합니다. 우리가 뭔가 생각할 때 정말 멋진 직업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이 내가 학교 생활에서 부딪히는 그런 감정들, 그런 제약들 속에서 내가 왜 이랬는지를 하나하나 깨우쳐 가면서 자신의 진로까지도 방향을 설정할 때 너무너무 흡족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 진로 설정,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전혀 다를 수도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정답을 찾고 싶어 하는 아이들. 그래서 저 뭐 하라고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다양해요. 제가 성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성우학원 등록도 해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성우 유튜브 채널을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외로 굉장히 심도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는 맨날 휴대폰만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친구는요, 아버님이 답답하셔서 얘기하셨어요. 이 아이는 휴대폰만 꺼내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앱을 열어보고 이렇게도 적용해보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UI UX 디자인의 핵심 역량이거든요. 정말 겉으로 보는 가벼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탐색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진로는 탐색하고 시도하고 그리고 점검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점이 그 다음날에 또 점으로 연결되고 하나의 선이 되고 길이 되는 것처럼 아이들은 그 여정을 조금 즐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신의 전공 분야를 가진 대학생들은 30% 이상이 자신의 전공을 바꾸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30대가 된 친구들은 자신의 첫 직장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진로는 어떤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바뀌면서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더 펼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과제를 풀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현실적이 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 그 경험 안에서 자신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